내 가정 환경, 부모의 양육 방식과 무관하게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오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무의식적 반응을 일으키는 해석 프레임입니다. 저희는 출생 정보를 통해서 밝혔고요. 갈등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프레임 문제입니다. 오늘은요, 소통, 갈등으로 인한 소통의 재작업 비용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의 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해석 프레임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이거 한번 좀 여쭤볼까요?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편하신지요? 나는 결론파다. 어떻게 됐는지 설명보다는 일단 결론 먼저 받는 게 편안해.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 결론파고요. 나는 맥락파다. 왜 그 결론이 나왔는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나한테는 훨씬 편안하고 중요하다.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결론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자, 나는 맥락파다. 자, 대부분 결론파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지금 서로 나눠졌죠. 여기에서부터 조직의 갈등의 씨앗이 보입니다. 왜 생긴 씨앗이죠? 이 다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결론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막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할 때 왜 저렇게 말을 빙빙 돌려? 핵심이 뭐야? 이러면서 저 사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 저 사람 참 융통성 없고 답답한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가져갑니다. 맥락파는 어떻게 되죠?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지?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결론이 나왔는지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배려 아니야? 저 사람 너무 배려 없고 강압적인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죠. 이렇게 무의식적인 해석 프레임이 아닌 사람 자체로 평가하는 순간 우리들의 업무 관련 대화는 더 이상 업무 대화가 아니게 됩니다. 평가가 들어간 대화는 그리고 거의 무조건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그래서 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걸 알기 위해 우리는 많은 성향에 관련된 강의나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좀 다른 결인데요.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향이다 라고 하면 그냥 크게 한번 성격과 기질이란 이야기로 나눠볼게요. 성격은 어떤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바뀝니다. 뭐에 의해서 바뀌죠? 주변의 환경이나 교육, 특히나 외부에서 오는 어떤 요구에, 기대에 부응하면서 자기를 변형시키다 보니 만들어지는 현재 나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질은 어떤가요? 기질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다만 기질을 쓰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성숙하게 쓰느냐, 평범하게 쓰느냐, 미숙하게 쓰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질은요, 내 가정 환경, 부모의 양육 방식과 무관하게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오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미 욕구. 나 이런 거에 의미를 느껴. 그래야 행복해. 더 나아가서 나의 성취 욕구. 우리 일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정보가 기질에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일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저거 잘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성과를 내고 성취를 느끼고자 할 때의 자동 반응적인 내적 프레임의 욕구, 이게 바로 기질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나 이래야 마음이 편해.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래야 쉬는 것 같아. 이런 정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 사람만의 타고난 해석 프레임, 내적 프레임, 이것 또한 기질에 담겨 있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끊임없이 변하는 성격과 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행불행을 휘두르고 일하는 방식의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는 무의식의 프레임, 기질. 조직에서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당연히 기질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질 안에 일하는 방식에 대한 욕구, 다른 말로 그건 그 사람의 타고난 성과내는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안정 욕구, 그 사람의 정서가 안정될 때 필요한 내적 프레임, 그 또한 기질입니다. 프레임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치 빙산으로 비유한다면 빙산의 일각, 이것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가면도 쓰고 막 나를 자기 개발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질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빙산이자 인간의 느낌, 판단, 행동,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밑바닥의 무의식적 반응을 일으키는 해석 프레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말은 언제 불행감을 느낄까요?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말은 수탉처럼 노래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타고난 빠른 걸음을 잃어버렸을 때 불행하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유난히 더 불행감을 느끼는지 자기만의 달란트이기도 하고 내적 욕구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입니까? 수탉입니까? 혹시 수탉처럼 노래하려고 애쓰는 말은 아닙니까? 충격적인 임상 데이터예요. 타고난 기질과 현재 성격을 제가 14년 이상 천수백 명을 만나서 코칭을 하고 또 작년부터 모 대기업을 비롯해서 이 기질 검사 기반의 소통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질과 내가 생각한 나의 현재 성격이 70%의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나의 성격 검사로는요, 진짜 무의식의 나의 고유성과 빛깔, 타고난 달란트를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직장 내 스트레스 또는 사람의 정서적인 안정의 불안성이 시작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융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의식과 무의식의 단절, 나와 페르소나 사이의 간극이 커질 때, 그때 우리는 신경증이 생긴다. 현대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증의 증상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유는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에 부응하면서 막 살아가는 자신의 성격과 본래 내 안에서 행불행을 느낄 때 일어나는 욕구 사이의 간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게 살지 못할 때 신경증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조직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답게 살 수 있죠? 내 개성대로 그냥 다 살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요. 기질을 명확하게 알면 본질적으로 조직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기존과 전혀 다른 차원의 관점에서 회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9세기 이전만 해도 우리는 타고난 심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메슬로나 칼 로저스나 다양한 현대 심리학이 나오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라는 관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후천적인 경험과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근본에 두는 순간 놓치는 것이 생겨버립니다. 존 로케라는 사람은요, 인간을 백지설에 근거해서 봤어요. 인간은 그냥 깨끗한 백지처럼 태어난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무슨 교육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가 그 인간의 삶의 질을 100% 좌지우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의 모태가 된 프로이드는 그래도 타고난 것을 조금 언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재를 너무 나약하게 봤죠. 왜냐하면 본능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타고난 본능에 후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우리가 인류가 오랫동안 해왔던 타고난 기질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것에서 어떤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후천적인 경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심리를 접근할 때 내가 어떤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자꾸 내 문제를 외부에서 탓을 찾게 되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질 중심으로 본다라는 건 개인의 주체성과 고유성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원인을 내 안에서 먼저 발견하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제임스 힐먼이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관점에서 현대 심리학의 그 한계를 조금 강력하게 비판한 학자이기도 해요. 그렇게 후천적인 교육과 환경에 너무 포커싱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 내러티브에 빠지면서 진짜 자기의 소명을 놓치게 된다. 하지만 원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상처의 피해자에서 고유성의 주인공으로 다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요,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이미 밝혀진 얘기긴 해요. 미네소타 대학의 토마스 부샤드 교수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30년 동안 분리해서 키웁니다. 연구 초반에는 당연히 가정 환경과 부모의 양육 방식이 다르니까 전혀 딴판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내린 결론은 후천적인 성격과 환경이 핵심이 아니라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 밑에서 자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듯이 그 타고난 것이 더 핵심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검사들이 이 기질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객관식 검사 많이 해보셨죠?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홀랜드, 버크만, 다중지능 또는 기질검사라고 이름 붙여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법론은 다 뭡니까? 자기 보고식이에요. 뭐예요? 내가 보고한다. 내 인지 수준으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체크한다. 그 사람의 인지 수준이 떨어진다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기대가 거기에 반영되고요. 검사할 당시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답변의 결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이상적인 자아를 체크하기도 하고 나 원래 이랬는데 바뀐 거야. 이러면서 어렸을 때 떠올려서 작성하기도 하고요. 많이 해보셨지만 변하더라. 그리고 정말 무의식, 의식화된 차원의 것만 체크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검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기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격 검사로서 용도를 다르게 써야 합니다. 오늘 사전에 이미 검사하셨잖아요. 프리스 기질 검사를 통해서 기질과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이제 함께 재밌게 풀어가 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기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객관식 자기보고식 검사로 할 수 없으면 저희는 출생 정보를 통해서 기질을 밝혔고요. 또 객관식 검사 하셨죠? 그것 통해서 현재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 기질로 인해서 자동 메커니즘이 일어납니다. 의미 욕구가 위협이 되면 몸이 뻣뻣해지고 열받고 자동적으로 해석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직에 갈등이 생기면서 비용 발생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질을 알고 자동 반응성을 경영하는 것까지 함께 해볼 거예요. 자, 기질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 사람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나? B 아닙니다. 절대 누구도 일방적으로 누굴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동료의 기질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면요, 기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성찰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만 하면 해소됩니다. 검사하신 거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고난 성취욕구 기질과 타고난 안정욕구 기질 나오셨고요. 내가 객관식 검사에 체크한 성격 1순위와 2순위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타고난 활동기질과 심기질이 같으신 분이 계신 반면 저는 일할 때 기질과 쉴 때 기질이 달라요 하고 이렇게 다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 기질하고 성격이 같은 곳에 있는 분도 계시고 다른 곳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그림 흥미가 좀 생기시나요? 자, 미리 검사한 거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기질 프레임을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